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며칠 만에 또 나랑, 네, 저번 나방에 이어가지고, 저번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텀이 적은 게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고 바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약간 지금 여유가 있는 시간이 있어서, 잠시도 텀이 좀 자체 있어서 사이에 나눠 진행하려고 하네요. 근데 지금 지하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두두두두두두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인스타에 그 라이브에 음질이 잡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수입 잡을 때 사이드하고 프레지하고 일자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살짝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자기 손에 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자기 손에 해봤더니 원장님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슬 시작을 좀 해볼까요? 지금 제 손을, 손 되게 지저분하네요. 저번에 제가 여기 두 손가락 두 개를 케어를 여러분이랑 같이 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라방을 언제 했었죠? 화요일 날 했었나요? 8일 날, 8일 날 했었나요? 월요일 날 했었나요? 어쨌든, 뭐, 그쯤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제 손을 케어한 지 4일 정도 된 손이죠, 지금 제 손이. 근데 지금 보시면 케어한 라인 그대로 뭐 이제 거스럼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케어를 큐티클 라인 등을 따라서 일자로 리퍼가 손톱에서 움직이지 않고 왜 손톱에 스케이트 타듯이 떨어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항상 기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르는 그 라인도 일자로 잘라야지만 거스러미가 지지 않고 만약에 거스러미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어딘 깊이 뜯기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줄로 깨끗이 거스러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 손을 좀 이렇게 줌을 해서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
큐티클을 손톱에 맞춰서 일자로 자르시게 되시면 시간이 좀 지나서 제 손톱에 보시면 루즈 스킨 라인이 일자로 좀 자라 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손톱 끈 근처에. 이 큐티클 라인 말고 요 밑에 이렇게 이 루즈 스킨이 자라 나오는 라인이 선명하게 보이실 거거든요. 혹시 카메라에 이게 잘 잡히고 있나요? 안 보이시면 관장님은 나가세요. 그래서 이 손톱 이 큐티클 라인 쪽으로 보면 루즈 스킨이 요렇게 한 줄로 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케어를 하고 나서 한 며칠이 지나면 손톱하고 로즈 스킨하고 큐티클하고 이렇게 3중에 우리가 있다고 보면 큐티클은 저희가 잘라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생성되는데 시간이 좀 안녕히 가세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로즈 스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완벽하게 제거를 잘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손톱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틀이든 3일이든 뭐 일주일이든 2주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손톱은 자라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큐티클 라인대로 로즈 스킨을 제거를 했고 큐티클 라인대로 각질을 잘라냈기 때문에 그 라인 그대로 이 로즈 스킨도 자라 나오는 게 잘 보이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요 케어를 했던 두 손톱을 근접샷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케어를 잘했다, 잘못했다는 그날 당일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최소 2-3일 정도 경과해서 내가 케어가 잘 됐다면 첫 번째 거스러미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스킨 부분에 두 번째 이 로즈 스킨 라인이 한 줄로 보이는 게 깔끔하게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잘 나와 있다면 아, 내가 로즈 스킨을 어느 부분은 안 제거하고 어느 부분은 덜 제거하고 이게 아니었고 손톱에 아, 큐티클 라인을 따라서 잘 제거를 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케어나 쿠션 연습을 할 때 모델 손에 보통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 손에 연습을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그 지나가는 거에 대한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모델 손을 하고 나면 모델은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손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결과물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내 손은 내가 케어를 하고 며칠 뒤든 하루든 이틀이든 통증이든 뭐 이런 색깔이든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그때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쿠션 연습이든 니퍼 연습은 보통님은 자기 손에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자기 손을 하는 게 더 어렵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가 더 좋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얼마만큼 깊이로 푸셔를 지금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막 남의 손에 하시다 보면 푸셔를 하다 보면 아파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손님들이. 그거는 푸셔가 너무 오버로 과하게 깊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푸셔를 미는 힘이 과도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아파요 그러면은 들어야지 또 그러지만 또 내가 하던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 손님이 아파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시술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없고 혹시 아플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설렁설렁설렁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푸셔의 강도라든지 푸셔의 속도라든지 푸셔의 뭐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손에다가 많이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케어까지 완벽하게 다 끝냈다고 치고 우리가 이제 케어를 하는 거는 프리퍼레이션이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프리퍼레이션을 진행을 할때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라방을 시작을 했던 이유도 이거고,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선생님들이 내일의 프리퍼레이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아직도. 근데, 잠깐만요. 비 조명이 진짜 살짝 앞으로 밀게요. 음. 저희가 이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계는 준비 단계잖아요. 준비 단계를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해요. 선생님들은 프리퍼레이션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뭐, 첫 번째, 뭐 케어, 2번, 스테입, 뭐 3번, 뭐, 엣징, 4번, 뭐, 유수분 제거. 뭐 중등등등등등 나와요. 근데 엣징은 프리퍼레이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연 네일일 때는 아니에요. 자연 네일일 때는 프리퍼레이션에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가 보통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네일, 뭐 젤 네일이든 아크릴이든 뭐 매니큐어, 팔리시든 이 모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 전에 모든 이거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다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지금 네일샵에서 젤이나 아크릴이나 뭐 연장이든 다 마찬가지고 어떤 퍼포먼스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준비 단계가 뭐가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케어가 있죠, 케어. 이 케어에 뭐 큐티클 케어도 들어가고요. 쉐입 잡는 것도 들어가고요. 각질이 있으면 각질 정리까지 뭐 다 들어가겠죠. 정리. 뭐 여기까지가 다 케어에 이제 속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젤을 올리려고 하든 아크릴을 올리려고 하든 매니큐어는 유수분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분기가 있다고 해서 매니큐어가 잘 안 발리지는 않아요. 근데 수분에는 영향을 미쳐요. 얘도 수분이 있으면 왜 이제 선생님들이 옛날에 아트 할 때 보면 우리가 물 떠놓고 거기다 매니큐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하면 이렇게 어느 순간 슥 하고 퍼지다가 굳어버리죠. 뭐 매니큐어 어느 순간 굳긴 하는데 이 물에 약간 녹듯이 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분에는 좀 영향이 있지만 사실은 매니큐어는 유분이랑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매니큐어를 우리가 팔리시라고 하는 애들을 만약에 프리퍼레이션 단계에서 케어 단계에서 오일을 쓰느냐 그때는 오일을 쓰셔도 돼요. 큐티클 리무버랑 오일이랑 같이 쓰셔가지고 케어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젤이나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오일에 리프팅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오일이 유분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수분을 제거를 하고 들어가는 게 유지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때 유수분 제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프리퍼레이션은 이 단계가 모두예요. 올. 지금 아까 뭐 예외라고 했던 엣징은 이 엣징은 왜 여기다가 넣지 않느냐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자연 네일의 엣징은 안 돼요. 그거는 손톱을 망가뜨리는 부분이거든요. 손톱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그러면 엣징은 언제 주냐? 제가 저번에도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엣징이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스크래치죠. 스크래치를 줘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가
과학을 그러니까 저도 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고등학교까지 배워야 되는 교육 과정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에서 기본적인 상식을 다 이제 포괄하는 지식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뭐 이제 집에서 페인트를 칠해보신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그림을 미술을 그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유화 작업 같은 걸 하시다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이 캔버스에다가 그냥 바르는 게 아니고 젯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발라놓잖아요, 하얗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크릴 물감이, 유화 물감이 바로 닿으면 그 캔버스에 뭐 유분이나 수분이나 이런 게 먹고 있기 때문에 균일하고 매끄럽게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탁 붙이게 하려고 그런 애들을 이제 발라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페인트 같은 거를 할 때도 보면 맨들맨들한 상태에서 바르지 않고요. 약간의 고운 사포로 표면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발라요. 그거는 우리가 혹시라도 표면이 울퉁불퉁한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남겨놨을까봐 한번 확인 단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애들이 재료가 다르잖아요. 캔버스하고 물감은 재료가 다르죠. 성질이 다르죠.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페인트를 칠하려고 하는 부분도 목재일 수가 있고요.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요. 뭐 시멘트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시멘트하고 페인트하고는 같은 종류의 재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류의 재질인 경우 그 아이들이 어떤 문제로 호환이 안 돼. 그러니까 잘 안 달라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달라붙는 애들을 억지로 자연적으로 좋게 하려면 당연히 어떤 인위적인 작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를 주면 그 사이사이에, 거친 사이로 뭐가 들어가요? 이런 그러니까 재료가 먼저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페인트를 칠할 때도 프라이머라든지 뭘 바르잖아요. 그럼 걔네가 먼저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페인트와 어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엣징을 처음에 줬던 이유는, 첫 번째, 저희가 자연 네일에도 엣징을 뭐 이제 주라고 학원에서 배웠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엣징을 선생님들이 준다고 했을 때, 요런 애들로 이제 엣징을 주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 선생님들 뭔지 아시죠? 얘네는 지금 보면 샤이너예요, 샤이너. 샤이너. 어. 여기 샤이너인데, 옛날에 이제 선생님들은, 지금 이제 초보 선생님들이나 한 3, 4년? 제가 봤을 때 한 8년 이내 경력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8년? 14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9년. 9년 이후, 내가 지금 자격증 지 9년 정도 경력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쓰시지 못하시는 분이 꽤 많으실 거예요. 이게 샤이너라고 하는데, 샤이너도 일종의 하나의 버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버퍼, 그러니까 파일이랑 똑같은 애인데, 이게 우리가 선생님들이 그냥 쓸 때 파일 밑이니까 보통 이 버퍼로 뭐 표면 정리를 하거나 뭐 좀 매끄럽게 작업을 할 때 이 버퍼를 사용하는데, 이 버퍼도 거칠어요. 이것도 그리스로 치자면 뭐 한 260그릿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기 때문에 얘보다도 더 밑에 더 섬세한 파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스텝 바이로 버퍼 하다가 나중에 요 스텝 4에 가서 패치 앤 샤이너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것도 뭐 파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파일이라기보단 약간 스폰지에 가깝거든요.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얇은 스폰지 같은데 이제 광택제라고 하는 가루가 묻혀져 있어요. 그럼 이 광택제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스폰지 애들이랑 손톱이나 아니면 이런
인조네일에서 마찰을 이룰 때 그 광택제가 문질러지면서 표면을 어느 정도 깎아주면서 광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도 유리알 같은 광택을 내고 싶으면 더한 작업들이 있는데 그건 선생님들이 뭐 굳이 알 필요가 없고. 어쨌든. 그러면 요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애증을 줄 때 쓰는데 이 애증을 우리가 처음에 줄 때 요런 애로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이런 화이트 버퍼로 진짜 센 애들 있잖아요. 화이트 버퍼를 처음에 사면 엄청 지금 이 거칠기가 카메라에 보이시나요? 버퍼가 세요.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그 파일할 수 있는 돌가루를 거칠게 스프레이를 뿌려놓고 굳혀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애들이 거칠단 말이에요. 근데 얘로 처음부터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크릴이나 젤 같은 경우에는 유분기에, 수분기에, 그리고 루즈 스킨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유지력 부분에서.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네일을 옛날에 자격증을 시험 볼 때는 먼저 시험을 봤잖아요, 선생님들. 케어를 1교시에 보고 매니큐어 시험을 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2차적으로 젤이라든지 아크릴 이런 애들을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드릴을 쓰지만 옛날엔 드릴을 쓰지 않았죠. 그러면 이런 인조 파일로 뭐래요? 나중에 아크릴이나 젤을 하고 나면 표면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표면 정리를 이렇게 제가 케어가 다 돼 있는데 이 파일이 닿는다고 생각하면 이 거칠한 부분에 여기가 다 터져버리죠. 그럼 뭐가 나요?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회를 나가거나 저희가 시험장을 갔을 땐 케어를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시술을 들어갔었냐면 이게 시험 과정이에요. 우드 파일로 먼저 큐티클을 이렇게 먼저 저번에 말했죠. 우리가 푸셔 하는 것처럼 뭐 우드 파일도 마찬가지고 푸셔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먼저 이렇게 확보를 해놔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 먼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요즘 국가 자격증을 변하면서 너무 기본기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자격증에 대한 과목만 가르치다 보니까 이 시술적 기본기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와전이 돼서 이게 정석인 것처럼 선생님들한테 저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래서 지금 말도 안 돼 가는 건데 원리를 아시면은 이거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띄어놔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도 봤지만 뭐가 생겼죠? 지금 이런 데 보면은 루즈 스킨이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됐으니까 하얗게 묻어 있죠. 그리고 루즈 스킨뿐만이 아니라 손톱 표면에 거스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쓰던 파일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내일 거기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갈 때는 쓰던 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새 걸로 선생님들이 시험 준비물을 잘 챙겨왔는지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버퍼로 요런 버퍼로 어디를 손을 대냐면 지금 여기만 큐티클 부분만 요렇게 정리를 시켰어요. 요렇게. 그러면 지금 이게 왜냐하면 루즈 스킨 부분이 큐티클처럼 하얗게 다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만 요런 식으로 엣징을 준 거예요. 여기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쉐입을 라운드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큐티클 라인이랑 엣지 부분만 거스러미를 정리를 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아크릴이란 젤 시술을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여기 샤이너에 보면은 이렇게 4가지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투웨이 버퍼가 있어요. 투웨이 버퍼. 여기 이렇게 2개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투웨이 버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가 다르긴 해요. 근데 요게 보통 요 버퍼보다는 조금 더 고운 애예요. 이 그릇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하트로 돼가지고 이렇게 프리했지만 이렇게 정리하는 그 용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하트든 뭐 이렇게 핑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애들로만 여기를 정리하라고 하고 표면 전체를 엣징을 주게끔은 절대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르친 학원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손톱에 균일하지 못하거나 손톱이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시거나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을 이런 샤이너라든지 투웨이 버퍼로 그 부분만 살짝씩 정리해라. 그게
엣징의 기본이었어요. 왜냐하면 케어가 안 돼 있는 손에 젤이라든지 시술을 올려야 되는데 젤도 마찬가지지만 큐티클 부분에 루즈 스킨이 남아있으면 큐티클 부분이 깨끗하게 발릴까요? 안 발릴까요? 베이스든 뭐 뭐든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엣징을 주라고 가르친 거지. 지금처럼 우리가 케어를 다 하는 시술을 하고서 들어가는 데서는 엣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케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엣징을 줬던 건데 엣징을 또 줘요. 이미 다 했는데 그럼 손톱이 어떻게 돼요? 한번 갈리잖아요. 두 번째, 엣징을 주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험장이라든지 뭐 대회에서 우리가 케어를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살짝씩 아주 그리스가 고운 애들로만 큐티클이랑 프리엣지 사이드 부분, 왜 루즈스킨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엣징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자연 네일의 케어가 진행할 수 없을 때, 큐티클, 사이드, 프리엣지만. 이거는 국소적인 거예요. 국소적. 두 번째, 우리가 연장을 했어요. 아크릴이든 젤이든 뭐 팁이든 연장을 했다고 쳐요. 팁에다가 팁에다가 뭐 아크릴을 올린다. 그럴 때는 솔직히 굳이 엣징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모노모 자체가 이 약간의 젤을 녹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진 못하지만 같은 브랜드가 아니어서 우리가 같은 젤도 브랜드마다 호환성이 안 되는 애들, 호환성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을 수 있듯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재료가 다른 경우 그 둘의 호환성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팁에 전체적으로 엣징을 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손톱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젤로 네일 시장이 국한되어 있지만 보통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데 봐서 외국 거 보다 보면 이렇게 뭐 젤 같은 거 바르고 가루 툭툭 컬러 가루 툭툭툭 뿌리면 이게 색깔이 막 파란색으로 변하고 녹색으로 변하고 뭐 빨간색으로 변하고 하잖아요. 그 가루가 아크릴 가루거든요. 그런데 그 아크릴이랑 젤이 이제 서로 호환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둘이 호환성이 좋거든요. 왜냐면 둘 다 아까 말했지만 재료는 똑같은 플라스틱이거든요. 이제 경도나 뭐 중간에 이제 제작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어떤 애는 굽고 어떤 애는 말리고 이런 식으로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애들, 더 들어가는 애들, 뭐 덜 들어가는 애들 이렇게 재료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얘네가 굽고 났을 때는 어쨌든 똑같이 플라스틱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맨들맨들하게 아크릴이라든지 젤이 시술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 여기다가 만약 이게 자연 네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새로 자라나온 이 큐티클 부분에 새로운 젤들을 덮거나 뭐 이거를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이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 호환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엣징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런 경우에. 왜냐하면 이 부분의 표면에 다 올라갈 테니까 그래야지 얘네들이 서로 다른 재료의 애들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엣징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 준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시술을 들어간다고 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원장님, 제가 시술했는데요. 베이스는 남겨놓고 클리어 탑 있는 데가 완전 깨끗이 떴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제품의 호환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층이 있는데 충격을 받으면 툭툭 터지는 거예요. 강도도 다르고 재료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층 사이로 탁탁탁 분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집어던져서 뭘 깨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경계가 깨지잖아요.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가 붙여놓은 접착면이 깨진다든지, 뭐, 아니면 톡 튀어나온 부분이 깨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전체적인 엣징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엣징은
인조 네일 재료에서 뭐 아크릴이든 젤, 뭐 팁, 뭐 이런 애들, 뭐 실크, 뭐 다 마찬가지야. 이런 애들 위에 내가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돼요. 얘네를 다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경우에 이제 호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얘는 전체적으로 엣징을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자연 네일에 엣징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없어요. 자연 네일에는 엣징을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손톱을 왜 갈죠? 그럼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저는 엣징 아무리 많이 주고 지금 선생님들이 오프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오프할 때 손톱을 지금 다 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엣징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손톱인데도 왜 선생님들은 유지력이 안 나오실까요? 응? 왜 떨어지실까요, 그러면? 네? 그럼 원장님, 얘네는요, 손톱 이렇게, 뭐라고 하지? 잘 붙게끔 하려고 해야 되는데, 손톱이랑 젤이랑 아크릴은 재료가 다르잖아요. 그럼 성질이 다르니까, 성질이 다른 부분에서 호환성을 주기 위해서 엣징이란 작업이 들어가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손톱도 엣징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인조네일이라고 하는 젤이든 아크릴이라는 것들은 이 손톱에 잘 붙을 수 있는 착붙이 우리가 메이크업 할 때 보면 착붙 역할을 하게 하는 제 성분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얼굴에 화장을 해요. 그럼 화장을 할 때 우리가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스킨과 그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뭐 컬러라든지 파우더 같은 애들이 뭐 팩트 같은 애들이 잘 달라붙을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발라주는 거잖아요. 사이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재료에는 그런 제품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손톱에 이거를 더 좋게 해주기 위해 엣징을 줍니다. 엣징을 줘가지고 유지력이 좋아진다? 그렇게 해서 유지력이 물론 안 한 것보다 더 좋겠지. 아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인조기 때문에 얘네를 나중에는 제거 리무버를 해야 되잖아요. 제거를 해야 하는데 선생님들이 젤을 녹일 정도의 어쨌든 리무버의 산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통 네일샵의 90% 이상이 퓨어를 쓴단 말이에요. 퓨어. 아세톤을 쓴단 말이에요. 아세톤 쓰는 건 저는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퓨어 자체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원액 자체는. 왜냐하면 걔는 단백질을 파괴시켜요. 단백질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걔네는 손톱을 녹인다고요. 손톱도 녹이고 내 옆에 피부도 녹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퓨어 쓸 때 보면 샵에서 이렇게 여기다 오일을 발라놓는 이유가 조금 더 덜 파괴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미 손톱은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엣징을 주거나 그 부분을 갈았어요. 그럼 그 사이에 얘네가 침투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손톱이 더 쉽게 잘 녹고 쉽게 더 파괴가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지금 우리 직업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선생님들. 바보같이 퇴화시키고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손톱에다가 어떤 아트를 하거나 젤을 하거나 무언가를 해서 손님을 꾸준히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시술을 하면 할수록 손톱은 계속 얇아지고 망가지고 녹고 한다면 그 손톱은 어차피 시험부예요. 한 세네 번밖에 못하고 어쨌든 더 이상은 시술을 못하는 손톱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린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손톱에 시술을 못하니까 다른 손님을 또 끌고 오지 않은 이상은 매출이 그 고정 매출조차도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려요. 왜냐면 지금 단골로 있는 손님의 베이스를 깔아주고 신규 손님이 계속 와야지만 우리가 이 손님이 늘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손님도 시한부라 3번, 4번 받으면 어느 순간에는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게 시술을 해버리면 계속 신규 유입이 안 되면 매출이 고정적일 수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신규 손님을 잡으려고 인스타라든지 광고라든지 딴 데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버는 돈이 줄고 있는데 매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내가 나가는 지출이 늘어나니까 점점 돈을 벌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엣징을 주지 말게 하라고 선생님들한테 이걸 시작을 했고 전 손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젤 시술을 1시간 내에 끝내는 샵을 가시면 그 샵은 가지 마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샵은 젤을 시술을 제대로 못하는 샵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없는 샵이다라고 저는 제 손님한테는 그렇게 무조건 얘기를 해요. 그럼 저희 샵에 오셨던 수백 명의 손님들은 그렇게 하는 샵을 가고 나면 그 샵을 다시는 안 가겠죠. 왜냐?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왜 원장님은 네일샵을 부흥시키려고 이 라이브를 하신다면서 왜 다른 샵을 그렇게 비방하세요? 그러는데 저는 제대로 하는 샵들과 경쟁을 하고 싶지, 잘못하는 샵들은 다 망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 샵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대충 하고 엉망으로 하고 경력도 안 되면서 되게 쉽게 생각하고서 샵을 오픈해서 손님 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잡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기술을 아무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님들도 네일샵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진상도 더 많은 거고, 오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시는 분들도 많아지시는 거고, 이게 뭐 이 샵이나 저 샵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비싼 돈 주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최저임금제도 못 받고 허리가 끊어지게 일을 하면서도 남들 9시간 일해가지고 받는 최저임금제도 못 받는 상황이 지금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엉망으로 하는 선생님들, 엉망으로 하는 대중적인 공장형 샵들이 다 망하기를 매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년 바라고 싶지만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 드리려고 라방을 시작을 한 거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무슨 생각이냐면, 저는 무슨 생각이에요. 어차피 그러든 말든 난 지금 잘 돼. 이렇게 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어차피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잘하고 정석으로 했던 사람들이 많아지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라방을 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아무리 제 기술을 선생님들한테 수없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술은 손에 익혀서 하는 거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 머리로 아는 거를 내가 구현해낼 수 있어야지 그게 이제 제 밥벌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라방으로 계속 제 기술을 선생님들한테 공유한다 해서 저한테 바로 이게 될 정도는 저와 거의 시술이 비슷하게 하실 수 있는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나 어?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했을 때, 땡겨쳐가지고 바로 시술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데미지가 오는 건데, 그렇게 오는 분들이 많아지면 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엣징은 프리퍼레이션 단계에서 필수가 아니에요. 물론 필수일 수도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조네일이 되어 있는, 연장이 되어 있거나 아크릴 되어 있거나 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시술이 들어가야 될 때는 엣징이 프리퍼레이션에 들어갑니다. 100% 말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일샵에서 시술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 네일에 베이스를 바르고 컬러를 바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손톱에는 절대 엣징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손톱을 망가뜨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2월부터 계속 라방을 할 때부터 저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유지력이 잘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샵에서 지금 받으시는 분들의 유지력 사진을 제가 올리는 건, 인스타는요, 물론 저도 요즘 들어서 제가 유명한 샵도 아니고 막 예약이 풀로 차는 샵도 아니고 지금 뭐 그렇게 잘 나가는 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스타를 솔직히 말하면 신규 유입하는 용으로는 쓰지 않아요. 저는 저희 오는 손님들한테, 저희 샵에서 받으셨던 손님들한테, 아니면 어떤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이거를 참고하기 위한 어떤 자료죠. 어. 왜냐면 엣징을 주지 않는다 얘기했는데 엣징을 주지 않아도 유지력이 저렇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증거품이고, 손님들한테도 엣징을 안 하고 손톱을 망가뜨리지 않고 케어를 할 때 뭐 이제 큐티클 부분이 아프지 않고 빨개지지 않고 큐티클 턱이 높아지지 않고, 근데 지금 손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젤을 많이 받으면은 1년 이상 받으면 손톱이 얇아져요, 망가져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올리는 손님들의 손은 저희 샵의 회원분들 손이니까 3년, 5년, 6년 되신 분들의 손들을 지금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매달. 그러면 그분들한테 굳이 아니요, 저는 손톱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자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손이 계속. 왜냐하면 저번에 받았던 그 손을 유지력 있던 사진이 그대로 와서 또 그 다시 시술한 사진이 올라가고, 시술했던 사진이 또 나중에 유지력 사진으로 돼서 계속 릴레이식으로 계속 쌓이잖아요. 어디에? 제 인스타예요.
선생님들도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들도 이제 인스타로서 지금은 인스타로 다 해요. 인스타 요즘 보면 다 잘하고. 근데 인스타가 다 똑같죠. 다 똑같죠. 모든 샵이. 왜냐면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인스타로 되게 팔로우가 많은 유명한 네일리스트 분들이 지금 뭐 하세요? 물건 팔죠. 조명 팔고 제품 팔고 뭐 제품 홍보하면서 그거 인스타하면서 돈으로 팔고 왜 그렇게 가는지를 한번 아시는 분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분들이 내일 시술만 해가지고 돈 버느냐고 시간이 없으면 그런 거를 할 시간이 없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분들은 이제 끝물인 거예요. 그분들은 어느 순간 몇 년 안에 치고 빠지실 거예요. 다른 분야로. 자기들이 시술을 해가지고 원장이나 네일리스트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는 시술만 해가지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돈이 되는 부분으로 점점씩 떠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렇게 유명하고 팔로우도 많고 먼저 선점을 하셨던 분이라면 분명 그분의 강점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분이 잘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분명 있으실 거거든요. 저는 그것들을 좀 후배들한테 같이 공유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이 막장인데 그분은 뭐 몇 년 안에 그런 식으로 돈을 몇 천만 원을 벌든 몇 억을 벌든 그거는 하지만 그거를 몇 년 사이에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 10년, 20년씩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0년, 20년은 그분이 이 네일 시장에서 네일업에서 해가지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계속 어떤 기술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점점 좋아지고 제품은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품 시장도 코로나로 인해서 네일 이쪽이 되게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네일 그 제품을 만드는 것도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제품 브랜드마다 컬러를 뽑는 것도 되게 달랐고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신제품을 나올까 막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클리어가 뭐 더 히팅감이 없을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 개발을 되게 다양하게 하고 많이 시도했는데 요즘은 제품이 다 거기서 거기고 솔직히 요즘 제품이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막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 산업이 막장으로 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막장이라는 얘기는 밑바닥이라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요즘같이 어 이렇게 막 사진 찍는 거, 광고하는 거 이런 데 열을 올리는 시대에는 성공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도 연습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는데 내가 노력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칠 수가 있겠어요. 다 노력하는 데서 내가 그 노력을 빛을 발하려면 엄청 어렵잖아요. 경쟁력이 엄청 많아지니까. 근데 아무도 안 하고 띵까띵까 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 후루룩 올라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회와 위기가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를 보고서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관리를 한다라는 건 지금 당장 예뻐지는 게 아니라 30대는 40대를 위해서 지금을 관리를 하는 거고 40대는 50대를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40대 때 했던 관리가 지금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50대 때 빛을 발해요. 우리가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 게 고등학교 때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대학을 가서 빛을 발하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면 대학교 때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을 갈 때 빛을 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걸로 인해서 어떤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지금 당장 내가 뭐가 달라지지 않아서 달라질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미련하게. 무엇을 위해? 자기가 잘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묵묵히. 이게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저번에 한번 인스타 이제 이거를 라방도 해야 되고 막 하니까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박진영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박진영이 그분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분이 자기가 시기를 하고 자기가 운동을 하고 자기가 몸을 관리하는 이유는 자기가 무대에서 자기가 추고 싶은 춤을 완벽하게 구현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하는 거래요. 남한테 어떻게 보이기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뭐가 안 돼?
그럼 그거 될 때까지 그냥 가시는 거예요, 묵묵히. 내가 지금 만약에 하루에 손님을 한 명만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명을 꾸준히 받을 수 있게끔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 명을 꾸준히 받았어? 그럼 두 명을 받을 수 와, 다른 샵은 내일 풀이라는데 예약이 안 된다는데 한 달 동안 풀로 찼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가 아니라 자기의 그릇에 맞춰서 자기 그릇을 키우는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풀로 찼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걸 하고 있을 거다?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한테 비교하지 마시고 남이 하는 거 막 따라하시려고 따라해봤자 이루밖에 안 돼요. 누가 조명을 써가지고 어플을 써가지고 사진을 찍었대. 나도 그걸 사? 그래봤자 난 이루예요. 왜냐하면 그걸 먼저 해서 잘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안 하면 계속 이루겠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섬유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남이 선점한 부분에서 막 남의 거를 따라해가지고 그걸 뛰어넘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내가 잘하는 것들을 더 잘해서 다른 사람이 쫓아오지 못하는 인류가 되는 쪽으로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경제적이고 훨씬 더 똑똑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말이 길어졌네요, 또. 그래서 이제 프리퍼레이션을 얘기를 했는데, 프리퍼레이션은 헤어, 쉐입, 또 잡고, 지금 이 손은 지금 제가 화요일날 케어를 한 손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케어를 들어가진 않을게요. 그럼 이제 케어를 들어가지 않고, 저는 이제 유수분 제거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86%가 에탄올인가요? 네, 에탄올. 이 소독제로 그냥 이렇게 닦아요. 보통 이제 케어가 다 끝나요. 그래서 핫타올로 다 닦고 나면, 예, 이렇게 손톱을 닦아줘요. 손톱을 쓰지 않고 와이퍼로 이렇게 손님들 손을 다 전체적으로 닦아드리긴 하는데, 그 정도로도 충분히 손톱 표면의 유수분은 제거가 돼요. 원장님, 저는 알콜로 그렇게 했는데도요, 유수분이 제거가 안 됐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유수분 제거가 안 됐다기보다는 두 가지예요. 알코올을 정확하게 아직 다 날아가지 않은 상태, 알코올이 남은 상태에서 이 큐티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젤이 들어가면 그 부분이 큐티클 라인을 다 번지게 해요. 왜냐면 녹기 때문에. 젤이 아크릴에 녹기 때문에, 아세톤이 에탄올에 녹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들이 저는 그렇게 또 닦고 뭐 다 했는데도 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손님들이 젤을 한 번도 안 받으셨던 손님인데 그분이 손톱에 핸드크림도 되게 잘 바르고 손톱 자체가 되게 건강해요. 특히 애기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유수분을 제거를 알콜로 깨끗이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유분기가 너무 많고 건강한 손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안 돼요 하시면, 그때는 이제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 확대를 할게요. 그때 이제 우리가 프랩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을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뭔지. 프랩을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프랩은 아무 때나 사용하는 건 아닌데 젤을 한 번도 안 하셨던 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수축이 좀 일어나요. 그런 손에는 하는데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축이 우선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베이스를 원콧을 바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선생님들. 이렇게 원콧을 발라요. 제가 발랐어요. 근데 발라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다 발랐는데 큐티클 라인 있는 부분이랑 사이드 있는 부분이 수축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게 보이실까요? 수축이 보이시나요? 혹시 안 보이실까요? 내가 바른 부분에 딱 그대로 있지 않고 약간 쭈글쭈글하거나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다 싶으시면 그건 수축이 진행이 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큐티클을 케어를 하고 큐티클 오일들을 발라가지고 제가 핸드크림을 집에서 바르고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손톱 표면에 지금 빵꾸 뚫리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제가 말했죠. 수축이 이렇게 일어나서 유수분기가 제거가 안 되면 표면에 이렇게 빵꾸가 뚫려요, 젤이. 이거는 표면에 유분기가 제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축이 일어나면 큐티클 부분에만 일어날 리가 없고 전체적으로 다 우글쭈글하게 이 수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큐티클 부분만 저는 뭐 사이드 부분만 수축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은 보통 봤을 때는 그쪽 부분에 알코올이라든지 뭐 유분기, 왜냐하면 손님이 뭐 핸드크림을 바르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손을 안 닦고 왔어. 근데 내가 와이퍼 같은 걸로 손 전체를 다 이렇게 닦고 이렇게 했으면 그 애가 손톱의 표면에 큐티클 라인 쪽에 묻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샵에서 전 별로 그걸 좋아하진 않는데 뭐 저 물티슈 같은 걸 사용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큐티클 리무버라든지 전처리 과정에 이제 제품들이 제대로 안 닦였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유분기를 정확하게 닦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 거긴 한데 제가 알코올로 이렇게 닦잖아요. 그럼 이렇게 같이 닦았어도 이렇게 남아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부분이. 그럼 저는 그 부분을 닦지 않고 날아갈 때까지 좀 기다려요. 유수분을 하고 나서 손톱 표면을 잘 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알코올로 좀 닦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베이스를 발라줘요. 그리고 엉크을 이렇게 발라줬는데, 엉크을 발라줬는데도 이제 전체적인 수축은 안 일어나는데 큐티클이랑 사이드 있는 부분에 조금 원장이 수축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얼른 닦으시고 프랩을 큐티클이랑 사이드 부분에 발라주시면 돼요. 왜냐면 그 부분은 유분기가 손톱 주변에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까 처음 봤던 것처럼 제 손톱이 전체적으로 수축이 일어난다. 그거는 손톱 전체에 유수분이 제대로 안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프랩을 쓰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쓰세요. 왜냐면 이것도 그렇게 손톱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랩을 쓸 때는 여기 묻은 걸 거의 다 빼고 흥건하게 묻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손톱 큐티클 부분 수축 일어나는 부분, 이렇게 지금 저 바르는 거 보면은요, 선생님들 뿌리 엣지 부분에 이렇게 안 묻어나온 것 같죠? 왜냐면 바르자마자 얘네가 증발해 버리거든요. 이렇게 바르셔야 돼요. 막 피부에 막 묻을 정도로 그렇게 바르시면 안 돼요. 되게 많이 덜어내고 살짝만 묻힌다는 느낌으로. 본더를 막 흥청망청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니거든요. 되게 얇게 조금만 바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랩을 바르고 나니까 수축이 없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랩을 쓰든 뭐 베이스를 쓰던 써주시는 건데 지금 저희가 한번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베이스를 바르는 거를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했더니 이제 수축이 하나도 안 일어났죠. 그래서 발라서 큐어를 보통 해요. 근데 이제 원톤, 아니, 원코트, 투코트 뭐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바를 때 지금 선생님들한테 저번에도 한번 컬러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살짝 들을게요. 아까 보신 분들은 체크를 하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베이스를 걸어서 둔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베이스를 이만큼 떴든 어쨌든 둔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르잖아요, 선생님들. 옆으로 놓고 바른다고 치면
그러면 이 젤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바르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붓으로 얘를 이렇게 바르는 것 같잖아요. 액체를. 그죠? 근데 이게 바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 브러쉬가 이렇게 있으면 브러쉬하고 손톱 사이에 이렇게 젤이 요 사이에 이렇게 위치돼 있으셔야 돼요. 보이시나요? 이게 내가 이제 젤을 표면에 두는 두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애를 각도로 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끌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라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자, 보세요. 여기와 이 공간이 계속 일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렇게 눌러가지고 바르는 게 아니라, 이 손톱이랑 브러쉬 사이에 젤이 이 두께와 균일하게 이렇게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야지 손톱 전체에 내가 힘을 빼고 브러쉬를 가지고 내려오니까 얘네가 되게 바를 때 부드러운 발림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젤을 바를 때, 발림성이 좋은데 이런 걸 느끼려면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젤 브러쉬를 바를 때 막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그거는 잘못 젤을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젤은 이 브러쉬하고 손톱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브러쉬를 갖고 와서 이 상태에서 천천히 그 공간을 맞추면서 이 브러쉬 사이에 젤을 끌고 올 수 있는 속도가 그래서 다 다르죠. 어떤 점도는 되게 띡하니까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얘는 너무 묽으니까 빨리 움직여줘야 되고, 그건 이제 브러쉬를 쓰는 사람마다 속도 다 다르고요. 컨트롤 능력이 다르니까. 내가 쓰고 있는 젤의 브랜드가 다 다르니까 또 그거의 점도에 따라 다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발라내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이제 초보 선생님들이나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실장님이나 원장님이나 아니면 샵에서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바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왜 난 저렇게 안 되지? 하는데 브러쉬 테크니션을 연습을 하시고 나서 그거를 보는 눈과 그냥 남이 하는 거를 보고서 따라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고 사용 방법을 모르고 따라한다고 해봤자 따라지지도 않고 나도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원콧을 발랐어요. 근데 지금 원콧을 바르고 나서도 지금 보시면 흐르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흐르는 부분이 없고 지금 보면 손톱에 이제 붓자국, 브러쉬 자국이 없거든요. 원장님, 저는 원콧 바르고, 투콧 바르고, 쓰리콧까지 발랐어요. 근데 어떤 분은 쓰리콧 발랐다고 하는데 제 원콧보다도 두께가 되게 적게 바르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투콧까지 발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얇을 수가 있지 할 정도가 있는데, 이 브러쉬의 이 양과 손톱에 남겨야 되는 양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탑까지 다 올렸을 때 내 손톱 두께의 2.5배에서 3배를 넘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이고 경력직이신 분들은 경우에 이렇게 올리고 나서 오버레이 하듯이 더 주시는 부분이 있죠. 뭐 꺼진 부분을 조금 더 채워준다든지 그 부분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오버레이 하듯이 뭐 맞춰주시는 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손톱이 뭐 어떤 분은 꺼져 있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갈려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예 원콧을 올릴 때부터 브러쉬의 테크니션을 이용해서 양 조절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 양을 제일 적게 떠가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양을 더 많이 줘야 돼요. 만약 그럼 어떻게 해요? 브러쉬를 더 많이 띄우면 여기에 남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다가 조금 여기로 올 땐 브러쉬를 더 손톱에 가까이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카메라에 보이실까요? 지금 요 정도만 봐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젤을 얹듯이 올린다고 치면 이 양이 원콧으로 똑같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은 하이 포인트 있는 데를 더 두껍게 올리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덜 올리고 막 이게 왜?
언뜻이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브러쉬에서 그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는 이 세 번째 방법으로 제일 테크니션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봤을 때 큐티클하고 여기 말고 하이포인트, 잠시만요. 제가 좀 이따 다시 킬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저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프리퍼레이션의 단계가 베이스 단계까지가 이제 프리퍼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베이스를 바르시는 방법은 뭐가 맞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톱을 어떤 교정적인 역할이나 이 부분이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저처럼 베이스를 프리퍼레이션의 단계로 보시는 분들은 베이스에서 손톱이 꺼진 부분이라든지 손톱이 휘어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손톱이 스키점프라든지 뭐 너무 경사도가 심한 마기할머니 손톱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컬러링이라든지 뭐 내가 아트라든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해 놓는 딱 그 수준까지가 프리퍼레이션이라고 본다면 그 과정까지를 잘 마감을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베이스 단계를 프리퍼레이션이라고 두는 이유가 컬러는 그냥 원콧, 투콧 이렇게 바르면 되고 탑도 그렇게 바르고 뭐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필수가 아니잖아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뭐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던 뭐 스티커를 붙이던 뭐 스톤을 붙이던 이제 아트적인 거는 어떤 스킬적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왜 프리퍼레이션을 베이스를 거기에 포함시키냐면 손톱에 굴곡이 있거나 손톱이 어느 데서 많이 갈려가지고 정상적인 손톱 두께가 아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두께를 어느 정도는 채워준 다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를 시술적인 부분에다가 첨가를 해놓다 보니 이게 시술 시간이 딜레이가 엄청 많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 손에 따라서 시술 시간이 달라지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케어도 그렇고 쉐입도 그렇고 뭐 각질 같은 부분도 그렇고 이게 다 케어 안에 들어가는데 큐티클 케어라든지 뭐 루즈스킨 제거든 다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것들은 케바케잖아요. 어떤 사람은 큐티클을 매주 막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비로라도. 그런 분들은 케어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죠. 그런데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케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케어를 받고 젤을 하거나 뭐 아크릴을 한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케어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프리퍼레이션의 그 작업 단계가 사람마다 시술하는 시간이 다르게 잡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샵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컬러링이나 뭐 탑 바르고 이런 데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딜레이가 되게 많이 돼요. 케어라 아니면 뭐 오프라 아니면 뭐 각질이 많아서 각질 케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계속 추가될수록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콧, 투콧 이렇게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약간 오버레이 하듯이 정상적인 손톱의 모양을 좀 베이스 단계에서 맞춰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리퍼레이션 단계까지 베이스를 넣는 경우예요. 그래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베이스 투콧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베이스 들어가고 베이스 뭐 원콧 들어가고 뭐 플러스 뭐 오버레이 해서 이제 능선이라든지 꺼진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채워두는 경우도 있고 뭐 해요. 그래서 이 베이스까지 작업을 해놓으면
어느 정도 이제 시술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베이스 작업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있어요. 죄송해요. 우리가 이렇게 손이 있어. 그러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뭐 이렇게 정상적인 손톱이 이제 모양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컬러링을 들어가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손톱에는 정확히 저번에 가르쳐 드린 대로 하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손가락이. 왜냐면 이 손톱이 시작되는 이 부분이 제일 높으니까. 여기가 제일 높은 부분이고, 우리가 힘을 가장 많이 받는 이 부위가 이제 하이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그만큼 무게의 중심이 가야 되는데 손 지면에서 이 뚝 튀어나온 부분이 튀어나온 이유는 여기가 가장 많이 눌리기 때문에 힘을 잘 받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큐티클 부분은 이쪽 부분이 낮아요. 제일 낮아요. 그러면 제일 낮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낮다라는 이유는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를 두껍게 바르면 힘의 밸런스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보자고 보면 하이포인트가 위치한 부분이 내 손가락이 제일 이제 낮아지기 시작하는 부위예요. 왜냐면 힘의 밸런스가 이쪽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손끝으로. 그러다 보니 여기가 힘을 잘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높은 부분이 이쪽인 거예요. 그러면 힘의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두께를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손톱을 봤을 때 손톱의 힘도 이쪽으로 가줘야 되기 때문에 힘의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는 두께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얇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쪽 부분으로 힘이 가기 때문에 큐티클 부분 얇아져야 되고요. 손톱이 자 측면으로 보자면 이렇게 C커브가 있죠. 그럼 C커브는 이쪽으로 가고 있죠. 힘이 이렇게. 그러면 이쪽 부분으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손톱으로 보면 측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얇고 이렇게 두꺼워져 돼야 되는 거죠. 측면에서를 봤을 때. 그리고 하이 포인트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두꺼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게 힘의 밸런스에서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밸런스를 준다라는 건 뭐냐면 컬러를 줄 때는 밸런스가 없어요. 컬러는 그냥 균일하게 큐티클이든 사이드든 뭐 가운데든 다 똑같은 두께로 도포되어야 돼요. 균일하게 도포돼야 돼요. 컬러링은. 컬러링만 균일해요? 아니요. 탑도요. 탑이랑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균일한 도포가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두께를 줄 수 있는 시술은 뭐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우리가 두께를 줄 수 있는 시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클리어로 오버레이 할 때 아니면 베이스 단계에서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고민을 하시면 돼요. 내가 손에 컬러링을 들어가는데 이 사람 손이 굴곡이 있든 꺼진 부분이 있든 어느 부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서 그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컬러링 후에 오버레이 작업에서 할 수도 있고요. 컬러링을 하기 전에 베이스 단계에서 그 부분을 먼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어느 부분에서 줄 거냐. 이제 그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선생님들이 나는 어느 부분에서 먼저 들어가고 후에 갈 거냐 이거를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자체를 프리퍼레이션 단계로 보기 때문에 왜
손톱 표면이 정상적인 굴곡과 경사도와 표면의 매끄러움을 갖고 있어야지 컬러링을 균일하게 도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베이스 단계에서 이 부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림이 그지같이 됐는데 어쨌든 보자면 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베이스 단계에서 먼저 줍니다. 지금 이게 베이스예요. 그러면 C커브 있는 상태에서 보자면 약간 이런 식으로 도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선생님들한테 지금까지 계속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안내해드린 방법인 거죠. 우리가 두꺼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꺼워. 컬러링을 할 때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꺼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최대한 얇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균일하게 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균일하게 발려야 되는 부분은 컬러링이랑 탑. 탑은 어디가 두꺼운 게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얇게 시술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죠? 큐티클, 사이드, 프리엣지. 두꺼워야 하는 부분 뭐라고 그랬죠? 하이포인트, 힘받는 부분. 이 부분은 두꺼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젤 같은 경우에는 바르듯이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게 매니큐어는 무조건 균일하게 도포를 해야 돼요. 다 베이스든 탑이든 컬러든 뭐 다 무조건 균일해야 돼요. 젤은 이런 부분을 키포인트로 잡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브러쉬를 테크니션을 가지고 젤을 끌고 다니면서 도포해 주는 게 젤이에요. 아크릴은 아크릴 반죽을 이렇게 다지듯이 이 두꺼워져야 되는데 얇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내가 갖다가 이렇게 반죽하듯이 붙여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벽을 만들 때 시멘트 작업해주는 거잖아요. 시멘트를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벽에도 매끄럽게 발라주고 뭐 튀어나온 데는 더 튀어나오게 동그랗게 해주는 데 동그랗게 해주고 그렇게 시술하는 건 아크릴. 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도자기를 굽는 거예요. 똑같이 시멘트 벽을 만드는 것도 그 흙을 이용해서 만들고 도자기도 흙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반죽의 그 점도를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걔네가 모양이 빚어지잖아요. 시멘트는 내가 갖다 이렇게 치대가지고 그 모양을 이렇게 평평하게도 하고 뭐 이렇게 움푹 지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굽고 나면 그냥 돌이 되잖아요. 얘네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젤을 시술하는 방법은 매니큐어 하는 식으로 지금 젤을 시술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젤에 문제가 생기시는 거예요. 리프팅이 일어나고 리프팅이 일어나는 거는 케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힘의 밸런스를 제대로 못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자꾸 리프팅 얘기를 하시는데 리프팅이 일어나는 이유가 자, 우리는 젤을 시술을 할 때 항상 뭐를 봐야 되냐면 왜냐 손톱 자체가 지지대 역할을 해주니까요. 근데 매니큐어는 마찰에서 벗겨지는 거지 힘에 의해서 걔네가 벗겨지지 않아요. 걔네가 어느 부분에 힘이 더 들어갔다고 큐티클 부분이 벗겨지고 사이드 부분 리프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걔네는 균일하게 도포가 안 돼서
어느 부분이 두껍게 도포가 되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말랐다거나 그 부분이 아직도 뭐 끈적끈적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잘 벗겨지는 거예요. 젤은 힘의 밸런스에 맞춰서 두꺼운 데는 두꺼워야 되고 얇은 데는 얇아야 되는데 얇아야 될 때 두껍게 줘도 리프팅이 일어나고요. 두꺼워야 될 때 얇게를 줘도 리프팅이 일어나요. 힘을 못 받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런 지지가 있냐면 자, 젤이나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이 플라스틱 성질이 달라요. 얘는 젤은 어느 정도의 탄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크릴의 경우에는 탄성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둘 다 똑같이 손톱을 연장을 했는데 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톱에 따라서 굴곡이 생겨 탄성이 있으니까 따라와요. 그러다 그 힘을 넘쳐가면 부러지거나 뭐 터지거나 하는 거고 아크릴 경우에는 탄성이 없기 때문에 이미 완벽하게 경화가 된 상태에서 누르면 탕 하고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둘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손톱이 탄성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젤을 오버레이를 잘하고 해서 매끄럽게 만들어줬어도 한 달 뒤에 손님이 오면 손톱에 울퉁불퉁한 이런 모양들이 잡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손을 한 달 동안 쓰면서 손의 힘의 밸런스대로 얘네가 어느 정도 손톱의 변형이 오는 것이 그대로 젤도 똑같이 드러나요. 리프팅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가 손톱 두께를 2배에서 3배 이상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손톱에 그 이상이 되면 젤은 자꾸 어떻게 돼요? 그 탄성을 따라 손톱의 움직임을 따라 같이 움직여주고 같이 변형이 일어나야 되는데 얘가 너무 두꺼우니까 그 힘이 커져서 같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같이 구부러져야 되는데 얘가 너무 두꺼우니까 구부러질 수 없으니까 여기가 탕 하고 그 젤은 그 위치에 있으려고 그러고 손톱은 자꾸 구부러지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리프팅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힘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높잖아요. 높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두껍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이포인트 있는 데는 그만큼 살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살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껍다는 얘기는 그만큼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이포인트가 움직이나요? 프리엣지나 큐티클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넓혀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지만 이 하이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낮아지고 높아지지 않아요. 그거는 힘의 밸런스 때문에 손톱 변형이 일어나면서 더 높아지고 그 사이에 살이 채워져 올라가니까 우리가 하이포니키움도 손톱 면적에 따라서 살이 채워져 올라가듯이 근형미에 따라서 얘네 살이 그 부분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젤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몸 자체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높게 쌓아도 이 부분이 절로 그렇게 크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높게 쌓아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수없이 여기만 이렇게 높아질 수는 없죠.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힘을 움직일 때만 손톱 탄성이 움직이는데 하이포인트가 안 움직인다 해도 손톱 전체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높아지면 얘는 이렇게 낮아지거나 이렇게 힘의 밸런스에 따라 얘네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얘네가 너무 높으면 이 부분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운데가 자꾸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떠요. 선생님들이 이게 리프팅에 따라서 손에 그걸 아셔야 되는데 내가 젤을 시술을 했는데 여긴 잘 달라붙어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하이포인트 있는 데가 엄청나게 힘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포인트가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하이포인트가 엄청나게 움직이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하이포인트는 여기가 높은 이유가 여기를 눌러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얘가 눌러주지 못하고 반대로 이렇게 손톱이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가 자꾸 뒤로 후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톱이 이렇게 꺾이듯이 손끝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스키 샴푸 있잖아요. 어째 손톱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에 리프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스키 점프인거나 손끝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여기에 리프팅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기에 어떻게 줘야 돼요? 두께를 여기를 많이 주셔야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기에 두께를 많이 줘야 되는데 베이스에서 내가 손톱이 스키 점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스키 점프가 이렇게 있어요. 손톱이 이렇게 뻗쳐 있어. 근데 여기만 이렇게 두껍게 준다고 쳐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내 손이 스키 점프야, 이렇게. 그래갖고 손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스키 점프인 손들은 이 손바닥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계시거든요. 보통 다 그래요. 그런다고 내가 여기다 힘을 많이 주랬다고 여기다 이렇게 줄 거예요? 젤를 올리실 때? 안 되잖아요. 스키 점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세요. 이 손을 보시면 아시는 게 우리는 여기를 제일 많이 눌러주기 때문에 여기가 얇아야 되는데 스키 점프이신 분들은 이렇게 두꺼워요. 손끝이 여기가 통통하세요. 여기가 거의 여기가 이런 식으로 통통해서 이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힘이 너무 과도하게 눌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튀어나온 살이 없죠. 튀어나오는 이 부분이 하이 제일 높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높고 그냥 이 상태로 일자로 간다고. 스키 점프이신 분들은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생기셨다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오버레이를 하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스키 점프인 손들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는 얇아야 되죠. 근데 얇아야 되지만 여기는 지금 너무 과도하게 힘이 이쪽으로 눌려 있어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경사도를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쵸? 근데 우선 하이 포인트부터 먼저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손끝을 경계로 하이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요. 이 정도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니까 여기를 높일 순 없어요. 여기선 거의 일자에 가까이 가지만 여기를 이런 식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키 점프이신 분들은 이쪽 밑으로 넘어가는 경사도가 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사도가 높을수록 이 평평해지는 하이포인트가 큐티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높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가 낮아지면 당연히 여기가 더 높아져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응? 쉽게 이렇게 경사도를 줄게요. 그러면 이런 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 손은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큐티클 쪽이 점점 두꺼워져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키 점프인 손은 이 손끝의 위치로 하이 포인트를 우선 잡아주시고 여기서 능선이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안정적이다, 무조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안정적이다 하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스키 점프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이렇게 큐티클 무는 큐티클 턱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모양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야. 손톱이. 그럼 이 손톱이 요만큼을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베이스 단계에서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준비 단계로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전체적인 능선이 만들어질 거 아니죠. 이렇게. 그럼 이분은 하이포인트가 원래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하이포인트가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스키점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마기알멈손은 하이포인트가 이 손끝으로 더 많이 옮겨가 있고 스키 점프인 손은 하이포인트가 큐티클 쪽으로 더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줬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통 베이스를 주고 컬러를 받고 뭘 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나는 나중에 이 손끝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제일 얇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컬러리랑 탑을 다 했을 때도 요 정도 높이가 요 정도 높이까지 가야 되는데 베이스를 요 정도 또 컬러링을 하고 탑하고 뭐 탑하고 있어요.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프리 엣지 부분이 제일 얇다고 했으니까 이 얇은 그 경계로 베이스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컬러하고 부족하게 좀 덜 들어갔다. 하이포인트를 여기 요만큼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클리어를 한번 더 여기만. 그래서 저는 이런 스키 점프인 경우에는 이 정도로 완만하게 준 상태에서 컬러링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클리어로 요만큼을 하이포인트를 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탑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그 계산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들이 지금 컬러링을 생각하시는 거랑 너무 어려운 거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베이스 넘치지. 지금 베이스도 제대로 못 발라갖고 막 흐르고 막 프리엣지 부분 똥똥하고 막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걸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베이스 투콧, 컬러링 투콧, 뭐 유지력 준다고 뭐 클리어 젤 한 번 발라. 그 다음에 탑 원콧. 이게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컬러링이라잖아요. 그런데 투콧, 원콧 이거의 개념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게 뭐냐면 원콧, 투콧, 원콧 이것은 내가 원콧으로 올리는 양이 이렇게 4개를 했을 때 손톱 두께에 2.5에서 3배 정도의 양이란 말이에요. 다 완성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거를 나눠보세요. 내 손톱 두께에 2.5배가 되는 그게 되려면 4콧을 했을 때 그 정도 두께가 되려면 원콧일 때 어떤 정도의 두께가 돼야 되는지가 계산 하에서 이렇게 원콧, 투콧, 쓰리콧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은 횟수로들만 생각하는 거야. 원콧, 투콧. 원장님, 저 이거 색깔이 안 났는데요. 쓰리콧하고 포콧 하면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젤 제형에 따라서 저는 제가 말했지만 컬러가 원체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진해요. 그런 애들을 왜 굳이 3콧, 2콧 무조건 발라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키스젤이나 디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콧만 바르거든요. 손님들한테 거의 투콧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두께를 되게 얇게 들어갈 경우에 스키 점프나 뭐 마기 알몸손 같이 이렇게 경사도가 독수리 손톱 같이 경사도가 너무 심한 거는 처음부터 양을 많이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상적인 손톱은 이런 브러쉬 테크니션만 가지고도 양의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 이렇게 원콧을 내가 발랐어요. 여기 지금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는데 지금 내가 프리즈는 안 발랐지만 이렇게 원콧을 발랐어요. 근데 지금 이 원콧만으로도 발색이 딱 잘 나왔어요. 어디가 덜 발려가지고 비치는 거 없이 전체적으로 이 색깔이 딱 정확하게 도포가 됐어요. 근데 굳이 여기에다가 투콧을 바를 이유가 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젤은 굳이 두껍게 올리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굳이 얘를 원콧으로 발색이 나오는데 투콧 바르라고 했으니까 얘를 투콧 바르겠다. 그럼 젤만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원콧만 발라요. 디젤도 마찬가지. 디젤도 엄청 발색이 좋잖아요. 그럼 디젤 같은 경우 레드를 바른다고 쳐요. 그럼 레드를 원콧을 제가 이렇게 바른다고 쳐요. 이렇게. 지금 맨손이긴 한데 이렇게 원콧을 발랐어요. 제가. 그러면 지금 얘도 원콧을 발랐는데 어디는 흐리게 보이고 어디는 되게 진하게 보이고 이게 아니고 지금 균일하게 발색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굳이 투콧을 바를 이유가 있어요? 컬러링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컬러가 발색이 되게 하려고 바르는 건데 어차피 얘네는 클리어든 탑 안에 갇힐 애들이에요. 그리고 결례도 이상에서도 이 컬러 있는 컬러 젤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강도가 나오는 애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를 굳이 두껍게 바를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컬러링은 얇고 균일하게 바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두께에서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베이스 단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굴곡이라든지 꺼짐이라든지 이런 거를 맞춰주는 데 더 두께를 쓰는 게 맞고 컬러링 같은 경우에는 얇게 도포하거나 얇게 작업하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결례도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유지력 부분에서도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젤의 제형이라든지 발색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맞춰서 내 콧을 바를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반디 같은 경우에는 콧꽃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콧꽃을 바르려면 선생님들 똑같은 양으로 원장님 원콧을 바를 때는 그 정도 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양으로 얘도 원콧 바르고 걔는 콧꽃을 바른다고 생각해요. 그럼 두꺼워지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콧꽃을 바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얘네보다 발색이 좀 떨어지니까, 묽으니까. 그럼 묽다라는 건 뭐 얘네는 좀 점도가 있잖아요. 되게 띡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띡하니까 얇게 바르지만 걔네는 묽어. 그럼 아니, 걔는 거의 얇게 발라야 돼요. 얇게 해서 계속
레이아웃해서 계속 레이어드해서 쌓아줘야 되는 거예요. 원코, 투코, 쓰리코, 포코 막 이렇게 가서 내가 얘네 원코 발색 정도 되는 정도까지 발색을 준다라는 의미로 가는 거지 몇 번을 바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횟수는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원하는 색깔의 정도를 위해서 이거를 몇 콧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투콧이라고 잡는 이유는 기존에 나와 있는 컬러 젤들이 보통 투콧 정도의 그러니까 적당 양을 쓴다는 전제 조건 하에 투콧 정도면 원활한 발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난 투콧 발랐는데 좀 내가 원하는 색깔은 좀 보다는 흐린 것 같아. 그럼 한 콧 더 바르셔도 되고 투콧을 더 바르셔도 되죠. 근데 그걸 많이 발라서 어느 손톱은 두껍고 어느 손톱은 얇고가 되면 안 돼요. 포콧을 바른 콧내나 투콧을 바른 데나 똑같아야 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만약에 색깔을 비슷하게 잡으려고 해도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예약이 5시여가지고 잠깐만요. 이 얘는 반디예요. 근데 얘 반디인데 얘는 주황색이에요. 자, 얘 주황색이고 얘는 키스젤이 주황색인데 얘는 점도가 조금 있는 애죠. 색깔이 좀 다르긴 해요. 자, 이렇게 제가 일부러 다른 애를 발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점도 있는 애보다 점도가 없는 애가 조금 더 두껍게 발색이 양이 조금 더 많이 쓰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색깔이 얘가 더 흐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를 손님이 같이 올려달라고 했어. 응. 근데 얘는 한 2콧은 발라야지 나올 것 같고 얘는 한 1콧만 발라도 발색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얘 이 정도 양에서 2콧을 발라야 된다는 얘기는 얘보다는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컬러가.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손톱은 10손가락이 다 두께가 동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1콧을 더 바르는 것보다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얇게 들어간 애들한테는 클리어 젤이라든지 아니면 탑을 할 때 조금 더 탑을 할 때 오버레이 하듯이 한번 조금 더 두께를 주듯이 발라주든지 아니면 클리어 젤로 원콧을 더 들어가줘서 두께를 맞춰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양하게 브랜드를 쓰는 경우에는요. 그냥 왜냐면 저희가 손님이 컬러를 다양하게 바르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점도 틀리고 색깔 다르니까 근데 손님들 손톱 시술해서 오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샵에서 한 거 보면은 5손가락이 두께가 다 다른 거예요. 딱 육안으로만 봐도 얘네 두께 다 달라가 눈에 너무 보여요. 그거는 솔직히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젤은요. 탑까지 올린 그 두께가 10손가락이 다 두께가 비슷해야 돼요. 걔가 뭐 클리어를 아니 걔가 뭐 글리터를 올렸든 이 손은 컬러를 올렸든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시술하는 거 보면 글리터는 엄청 두껍게 올리고 컬러는 엄청 얇게 올리고 뭐 시럽은 뭐 오버레이에서 또 두껍게 올리고 뭐 컬러는 또 그렇게 올리시면 손톱 변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컬러링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팔리시 바르듯이 바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게 중심을 맞춰준다라는 그거를 잘 갖고 계셔야 되고 어느 부분이 얇게 도포되고 어느 부분이 두껍게 도포돼야 되는 개념을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오늘 라방을 정리할 생각인데 우리가 손님이 손톱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 샵에도 손님들 오셔서 그 얘기 하시는데 특히 손톱을 길게 못 자르시는 분들 짧게 잘라버리신 하신 분들이 그런 게 되게 심한데 큐티클이 이만큼 자란 거예요. 아씨 너무 많이 들었나? 아이씨 다시 죄송해요. 대충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손톱이에요. 컬러링이 되어 있는 손톱이에요.
그러면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특히 다른 샵에서 그거를 되게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젤네일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큐티클 보수. 두 번째 길이 줄이기. 이 두 가지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샵에서. 왜? 자, 지금 선생님들이 손님 손이 이만큼이 자랐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만약에 바르기 전이라고 치자면 하이포인트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두꺼워요. 그쵸? 여기가 가장 두껍고 두꺼운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을. 여기가 제일 두껍고요. 그 다음 두껍고요. 그 다음 두꺼워요. 그쵸? 여기도 그 다음 두껍고요. 그 다음 두꺼워요. 그쵸? 그런데 지금 선생님 손님들이 오셔갖고 요 자라난 마음만큼 여기를 줄여달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손톱에 맞춰서 길이를 줄이면 선생님들 아실걸요? 단면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쵸? 어. 그러면은 이 단면이 두꺼운 상태에서 프리엣지 부분이 제일 얇아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두꺼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게중심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탑을 한다 하더라도 이 프리엣지 부분의 변형도 첫 번째로 오고요. 이쪽 부분에 어떻게 되면 손톱을 이렇게 길이를 계속 줄여주는 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손톱에 이렇게 능선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가 두꺼우면 안 되는데 두껍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스키점프처럼 프리엣지 부분에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무게감을 느끼면 거기가 얇아서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두꺼우니까 이쪽 부분이 무게를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손톱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두꺼우니까 큐티클 부분이 어쨌든 리프팅이 일어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길이를 줄여주고 가면 손님 손이 2주, 3주를 더 버티겠대. 2주, 3주 뒤에 큐티클 부분에서 리프팅이 일어납니다. 큐티클 부분 쪽에서 리프팅이 100% 일어나요. 프리엣지 부분이 두껍기 때문에. 나는 프리엣지 부분을 매번 두껍게 발려. 그런 분은 큐티클 라인에 리프팅이 되게 많은 샵들일 거예요. 그 부분에 조금씩 몇 주가 지나서 3주 이상 되면 이 부분이 다 떨어져서 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가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 부분에 보수를 해주래. 그런 경우에 여긴 자르진 않아요. 원장님 안 자르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를 안 자르고 여기를 이걸 맞춰서 해줬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 손톱은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젤이 이렇게 도포가 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 능선에 맞춰서 여기 이만큼을 맞춰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손톱이 이렇게 자랐다 하더라도 하이 포인트는 이 위치여야 되는데 하이 포인트가 이 위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무게중심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게중심은 이 손톱에 가장 높은 하이 포인트를 가장 두껍게 위치를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 3분의 2 정도 두께밖에 안 되는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하이 포인트가 가장 무거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요? 밑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손톱이 독수리 손톱화가 돼버려요. 내가 그래서 큐티클 보수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컬러링을 보통 큐티클 보수를 한다고 치면 여기에 리프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큐티클 보수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가려면 필인이라고 해서 컬러를 다 벗겨내. 다 벗겨낸 상태에서 베이스만 둔 상태에서 길이를 다 줄이고 길이 줄인 상태에서 베이스에서 두께를 다 어느 정도 다 쳐내줘요. 프리엣지 부분도 다 얇게 주시고 하이포인트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다 얇게 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두꺼웠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가게끔 여기를 많이 쳐줘야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하이포인트를 다시 베이스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 부분을 높게 올려주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2만원 뭐 15,000원 그 돈 벌으려고 손님 손톱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미 이렇게 해서 2주 3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손을 2주 3주 동안 쓰는 동안 무게중심에 따라서 손톱은 또 변형이 되고 굵고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주, 3주 동안 또 손톱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성으로 점점 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술을 6개월, 7개월을 하면 그 손님은 젤을 받기 전보다 손톱에 문제가 생기실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젤 시술을 하시는 아크릴도 마찬가지고 절대 이런 보수는 없어요. 기존에 있는 컬러랑 탑을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살짝만 뭐 버퍼로 탑 벗겨내고 그 부분 다시 베이스 발라놓고 그런 식으로 보수하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손톱을 이렇게 왔는데 손님들 손톱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젤을 이렇게 했어. 그런데 여기가 이만큼 깨져서 왔어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 샵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만큼 베이스 바르고요. 컬러 바르고요. 탑이라든지 뭐 클리어 거의 등선 맞춰가지고 버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탑 발라서 보수를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크랙이 있어도 여기 이만큼까지 더 베이스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깨졌으면 우리가 요만큼은 오프를 해봐야 돼요. 컬러링을 다 제거하셔가지고 베이스 뜬 부분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베이스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를 약간 산처럼 깎아요. 그래서 산처럼 깎으면 베이스 두께, 컬러 두께, 탑 두께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게 컬러고 탑이고 베이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만큼 딱 깎아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베이스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 프레즈까지 연결해서 발라주고 이 부분 제일 얇게 해서 발라주고 그 다음에 컬러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탑을 발라준다고 생각하시죠? 탑 발라주시면 안 돼요. 왜냐? 탑을 바르고 나면 전체 다 엣징을 줬기 때문에 한 번 더 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클리어 젤이라든지 아니면 미경화가 남는 탑으로 여기를 탑 보수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엣징을 주고 얇게 탑을 한번 도포를 해서 보내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야지만 무게중심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고 전체적으로 얘네가 이물감 없이 그 부분이 또 깨지지 않고 유지력이 좋게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지금 보수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들이 지금 샵에서 하는 뭐 길이 줄이는 거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 버티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무게 중심을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그 무게 중심대로 한 달이 변화가 돼야지 한 달 동안 자라 나오는 손톱이 제 경사도를 갖고 자라 나와요. 그리고 다 지우고 나서 제 그 경사도와 기존에 변형된 애를 또 하나의 기부스처럼 무게 중심을 맞춰가지고 또 잘라내거나 뭐 그거 연장을 하거나 해서 베이스나 아크릴을 해야지만 손톱이 교정이 되는 거지. 2, 3주 내가 불편하다 자르고 또 하고 자르고 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손톱 교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손톱은 무게에 따라 움직이고 힘을 받는 데에 따라서 움직이고 면적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젤은 그렇게 시술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조금 하다가 이거 불편하니까 잘라주세요. 네. 해드리고 2만 원이에요. 네. 저 큐티클 있는데 큐티클 보수해도 전 큐티클 보수라는 거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 샵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저희 샵에서 했든 뭐 남의 샵에서 한 건 제가 절대 보수도 해줘 않지만 저희 샵에 한 거 중에서 이때까지 큐티클 보수라는 걸 해줘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 적은 없어요. 만약에 손톱을 다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서 오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 오프를 하고요. 찢어진 거 쉐입 잡은 다음에 천 전체적으로 다시 무게중심을 맞춰가지고 베이스 단계 다시 발라드려서 보수를 해서 보내드리는 경우는 있지. 지금 시술이 되어 있는 손톱에서 큐티클만 채운다든지 프리엣지만 채운다든지 프리엣지만 길을 줄인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젤 시술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 그렇게 해주는 샵이 있잖아요. 그 샵은 젤을 할 줄 모르는 샵이에요. 근데 나는 우리 샵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 그 샵은 그냥 후루꾸 공장형 샵이에요. 그럼 그런 데서 2년, 3년 해가지고 또 나중에 자기 샵 차려도 또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 2만 원, 3만 원 또 벌겠죠. 그리고 또 손톱 망가지겠죠. 손톱 망가지겠죠. 그럼 손님들이 손톱 망가지니까 젤을 하면 손톱 망가지는데 비싼 돈 주고 굳이 그런 데 가서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누가 심어줬냐? 우리가 심어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요?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사셔야 돼요. 그리고 젤이 그렇게 시술하는 게 맞으면 맞게 하셔야 돼요. 그게 어려워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남들과의 차별성이고 우리 샵만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발
그렇게 젤을 시술하지 마세요. 젤은요, 그렇게 시술하는 게 아니에요. 매니큐어는 그렇게 시술하는 게 맞아요. 근데 되게 희한하죠? 요즘 선생님들은 매니큐어를 못 발라. 근데 매니큐어 바르듯이 젤 시술을 해. 젤을 못 해. 근데 아트라든지 연장이라든지 막 이런 거로 막 돈을 모을 생각은 해요.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젤을 정확하게 할 때 큐티클 보수, 길이 보수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하는 샵이 있으시면 빨리 그만두세요. 중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베이스 단계 프리퍼레이션에 대한 개념 똑바로 아시고요. 자연 네일에는 애증 주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이제는 기본으로 아시죠. 오랫동안 저랑 같이 라이브 방송하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애증 준다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자연 네일 애증 주라고 그건 제가 말했죠. 대회를 나가거나 자격증 시험을 봐서 내가 케어부터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 시술이 다 끝난 후에 케어를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만 사이드랑 큐티클이랑 프레즈 부분에 루즈 스킨을 제거하기 위해 애증을 아주 그리스가 고운 버퍼라든지 샤이너 같은 애들로 살짝만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샵에서 케어를 하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애증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정보고요. 잘못된 게 이제 변질된 정보예요. 네. 그래서 애증 주지 않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애증을 안 주고서 유지력이 잘 나오려면 어디에 얼마나 힘을 쓰셔야 돼요? 케어에, 루즈스킨 제거에 힘을 쓰셔야 돼요. 루즈스킨 제거를 하려면 어느 부분을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푸셔요. 근데 지금 케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푸셔는 그냥 설렁설렁 하시고 니퍼 막 자르는 데만 막 열어놓어 올리세요. 니퍼 자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루즈스킨 제거하는 푸셔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핫타올까지 쓰고 옛날에 핑거볼까지 해가지고 습식으로 케어를 했던 이유가 다 루즈스킨 때문이에요. 루즈스킨은 쉽게 제거가 안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루즈스킨은 건식으로 제거가 안 됩니다. 무조건 습식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핫타올로도 저희가 쓰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는데 샵에서 물티슈로 쓴다. 저는 그 샵은 케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샵이라고 장담합니다. 왜요, 원장님? 원장님이 뭘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는데 핫타올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푸셔를 하고서 혹시라도 놓치거나 불려지지 않은 루즈 스킨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마찰력을 주는 거예요. 핫타올로 한 번 더 손톱에 있는 루즈 스킨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번 긁어내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연마를 한다고 하면 그거를 갈아내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애보다 경도를 훨씬 더 센 애를 써요. 그런데 성김이나 질김을 보려고 할 때 보면은 루즈 스킨보다 물티슈가 훨씬 더 질기냐, 훨씬 더 강하냐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보기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어요. 걔네가 그 성김이 물티슈로 제작된 애는 직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프레스. 열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압착을 해가지고 저걸 섬유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로 여기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는 애들 긁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긁어내듯이 물티슈를 쓰면 물티슈가 다 섬유화가 다 일어나 버려요. 근데 물티슈를 쓰는 샵에서 우리 루즈스킨 되게 잘 제거한다?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큐티클 리무머 정도 세안할 수 있는, 닦아낼 수 있는 용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푸쉬의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번거롭게 락스로 다 저거를 딱 빨아야 되고 세탁기 돌려야 되고 널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을 십몇 년 동안 감수하는 건 아직까지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물론 더 좋은 애가 있죠. 맞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거즈로 긁어내면 참 좋아요. 근데 거즈는 일회용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매번 그거를 사서 쓰기에는 금액적인 것도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대비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샵에서 핫타올로 손을 딱 해가지고 핸드 마사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쓸 수 있는 용도가 핫타올밖에 없어서 그걸 썼던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물티슈를 쓰고 코인티슈를 써요. 그거는 루즈스킨 제거에 대해서 그렇게 섬세하게 생각을 안 쓰시는 거예요. 왜냐면 엣징 주고 뭐하고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엣징 말도 안 돼요. 지금 오죽하면 이런 드릴 비트 파는 데서도 막 손톱 엣징을 막 과하게 주는 영상 릴스들을 엄청 올려요.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 샵들 팁 하는 거 막 릴스 동영상 올리는 거 보면 손톱 다 자연낼 엣징 막 스크래치 엄청 줬어요.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유명할진 모르지만 잘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망가뜨리면서 시술을 하는 게 뭐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이크업샵 갔는데 화장 잘하는데 화장 지고 났더니 막 얼굴에 막 뾰루지 생기고 막 얼굴 막 빨갛게 홍조 생기고 막 얼굴이 따갑따갑. 거기를 메이크업 잘한다 할 수 있어요? 어? 내가 피부 좋아지려고 피부 관리실 갔는데 가서 거기 가서 피부를 받았더니 막 피부 여기에다가 막 피부 좋게 한다고 막 스크럽을 해가지고 얼굴이 막 따끔따끔해. 그 샵이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잘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기능적으로 육안적으로 향상됐을 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네일샵들은 손톱을 망가뜨리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쁨과 자기가 원하는 아트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요. 메이크업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10% 20% 보완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이크업 화장을 해요. 그러면 얼굴이 커. 그럼 약간 쉐딩을 해가지고 화장품 조금 진한 색깔의 색조를 써서 여기를 조금 음영을 줘서 얼굴을 좀 작아 보이게 착시 효과를 준다든지, 입술 혈색이 없는 사람한테 입술 색깔을 줘가지고 조금 더 혈색 있게 보여준다든지, 눈이 좀 작은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아이라인을 이렇게 해서 좀 선명하게 해서 눈이 좀 커 보일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착시를 주면서 조금 플러스지, 내가 눈이 작다고 눈을 찢어가지고 눈을 크게 만들 순 없잖아요. 응? 메이크업은 어떤 정형화된 모양을 틀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조금씩 나아지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원장님이 이 아트 해줘요. 고객님은 이게 안 되세요. 왜냐면 고객님은 이 손톱 모양이 아니시고 손톱이 넙대대하시고 뭐 손톱이 짧으시고 손톱이 작으시고 뭐 손톱 모양이 뭐 이러기 때문에 그 손님 손에 맞춰서 그 손님이 원하는 그 이미지를 찾아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하면은 그걸 데칼코마니 같이 복사해주는 사람이고 따라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올바르게 바꿔주는 거야. 그걸 뭘로 보여주냐면 시술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시술에서 원장님, 저 이렇게 하면 손톱 깨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한 달 뒤에 손톱이 달라지는 거를 손님 눈으로 증명시켜서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가 시술이란 말이야. 지금 당장에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겠다고 사이드를 다 파버리고, 지금의 어떤 모양에 그걸 맞추겠다고 해서 막 팁을 붙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젤을 하실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뭐죠? 애칭 주시면 안 되죠. 두 번째, 사이드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오늘 또 두 가지 얘기했죠. 길이 보수하시면 안 되고 큐티클 보수하시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기에 뭐예요? 컬러링. 컬러링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 브러쉬 테크니션을 공부해야 된다 했죠. 브러쉬 테크니션을 공부하면 브러쉬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양 조절이 가능해요. 어느 부분을 얇게 바르고 어느 부분 두껍게 바르는 게 브러쉬 테크니션으로 하는 거거든요. 브러쉬의 각도, 브러쉬의 속도, 브러쉬의 움직임의 빠르기 이런 걸 가지고서 움직이는 건데 그것들을 연습을 안 하니까 못하는 건데 자꾸 그 못하는 거를 다른 부분을 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품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게 아니래. 오래 걸리더라도 연습만이 답이에요. 자기가 하면 된다라는 자기만의 그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세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내가 이걸 직업으로 하겠다는 거는 내가 경제 활동을 할 때까지는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0년, 20년을 할 건데 왜 1년, 2년, 3년 공부하는 걸 어려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항상 주제는 다르지만 하는 말은 똑같죠. 기본기를 무시하지 마시고 편법 쓰지 마시고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러쉬 연습 테크니션 많이 하시고 한번 브러쉬 양 조절이 될 때 제가 저번에 가르쳐드린 브러쉬 테크니션 연습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대로 계속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라방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라방 킬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라방을 키겠습니다. 오늘 거는 지금 중간에 제가 라이브 방송 중지해가지고 이거를 붙여서 같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릴 수 있으면은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